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제 9번째 극강 시리즈, 오늘은 그 정보와 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중개인이나 투기꾼은 별다른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번다,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그 브로커라고 부르는 중개인은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뭔가 수작을 부리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투기꾼은 생산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을 살 때는 가장 싼 가격, 낮은 가격에 사기를 원할 것이고, 팔 때는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내가 발품을 팔아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그 시간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흔히 이제 부동산 거래소를 찾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래를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낮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매매를 성사를 시키는데, 그래도 어쩐지 거래가 성사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좀 지불하려고 하면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그런 것을 한두 번은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중개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은 바로 사람들이 정보는 공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생산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행동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랄지, 그리고 이제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소위 말해서 희소한 재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문제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중개인이 구체적인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은 그야말로 중개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중개인들은 낮은 비용으로 정보를 생산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자원의 가치를, 즉 부를 증가시키는 생산적인 존재다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개인보다 이제 더 지탄을 받는 존재가 이제 바로 투기꾼인데요. 이 투기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문 석유 투기꾼이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높여서 그 소득의 흐름을 크게 하고자 하는 아주 순진한 대학생 투기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기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투기꾼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그야말로 비난하는 그런 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작을 부려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투기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진 부나 자원을 특정 자산의 형태로 미래로 이연시켜가는 행위, 이동시키는 행위, 이걸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기는 이익을 기대한다 그랬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의 방법이 바로 투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경제의 생산 능력을 변화시키는 행위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구매를 했다. 발행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발행시장에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에는 투기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새로 발행한 주식이니까 기업은 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자금으로 시설 투자를 할 것이니까 경제의 생산 능력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고요. 그 주식을 산 제 개인은 그 미래에 그로 인해서 자원 이득을 얻을 것인지, 손실을 볼 것인지, 또 배당 이득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미래의 이제 수익이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투기적 요소다. 그래서 한 행위에 투기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기발행된 주식, 이것은 이제 투자적 요소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생산 시설에 다 쓰여진 그런 돈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주식을 샀다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건 투기적인 요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석유 투기꾼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투기꾼은 그 미래 석유값이 오르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낮은 가격에 석유를 구매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예상이 맞으면 이익을 보지만 틀리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예상이 맞는 경우는 투기꾼은 석유가 덜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에서 더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상이 틀리면은 자원이 더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에서 덜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그리고 후에 감소를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은 자신의 예상이 맞아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예상이 맞도록 온갖 정보를 구득을 하고 통찰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투기꾼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 바로 이제 선물 시장이죠. 선물 시장. 우리가 시장을 현물 시장, 선물 시장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약정한 가격, 3개월 후에 이제 뭐 물건을 인수 또는 인도하기로 한 그런 거래라면은 3개월 후에 이제 선물 가격, 그러니까 오늘 약정한 3개월 선물 가격으로 일정량의 원유를 미래의 한 시점에 3개월 후가 되겠죠. 3개월 후에 인수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투기꾼은 오늘 그 원유를 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는 것이 이제 되는데요. 사인만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기꾼을 몰입배로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3개월 후에 석유값이 불확실해서 이제 불안해야 하는 그 채굴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 채굴업자는 3개월 후에 석유가 배럴당 한 100불 정도 됐으면 적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값이 100달러보다 오르면 이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그러나 이제 떨어지면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채굴업자는 불안한 거죠. 3개월 후에 배럴당 석유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3개월 이제 선물 시장에 나가가지고 3개월 선물 계약을 이제 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오늘 선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이를테면은 뭐 1000배럴의 석유를 인도하고 배럴당 100불을 받기로 하는 선물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굴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이제 파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3개월 후에 그 원유 가격, 그 현물 가격인데요. 그 현물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 가격 불안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군가 이 선물을 사야죠. 팔았으니까 아까 그 채굴업자가 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니까 바로 그 사람이 투기꾼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투기꾼은 어떤 예상을 가지고 이 선물을 샀겠습니까?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원유 현물 가격이 100달러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이 저기를 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상이 맞으면 그래서 배럴당 가격이 이를테면 120불이 됐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3개월 후에 아까 1000톤이라고 그랬는가요? 1000배럴이라고 그랬는가요? 1000배럴의 석유를 그 채굴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120불에 팔죠. 배럴당. 그리고 채굴업자한테는 배럴당 100불씩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배럴당 20불이 남겠네요.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반대가 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투기꾼은 자기 예측이 맞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투기꾼의 잘못된 예측은 이제 투기꾼의 무지랄지, 정보 부족 등, 그리고 통찰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투기꾼 중에는 곡물 메이저 있죠. 뭐 미국의 카길이니,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 뭐 아르헨티나의 벙기, 뭐 쿡은 뭐 대두 투기를 잘못해갖고 뭐 망했다는 그런 거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도 이제 예측을 가급적 정확히 해야죠. 예측을 정확히 해야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저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해서 세계의 작황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작황 상태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 그러면 자원이 어디가 더 희소하고 어디가 덜 희소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도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인공위성 정도를 이제 동원을 하려면 그 정보 획득과 생산에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곡물이 덜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에서 더 희소한 시점이나 장소를 이제 옮김으로써 이제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100% 다 맞다고는 할 수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이 맞으면 돈을 벌지만 틀리면 뭐 손해를 본다. 아까 말씀드린 쿡은 대두투기로 완전히 파산해 버렸다. 이외에도 뭐 광물 선물은 많습니다. 철광석, 구리 등 광물 선물 시장에서 활동한 투기꾼도 대단히 많다.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외환 투기자들 있죠.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컴퓨터 하나를 제가 100만 불어치를 수입을 했습니다.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대미 달러 환율이 1,050원인데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현물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환 선물 시장에 가서 오늘 고시된 3개월 선물 환율, 예를 들어서 1,060원에 100만 불어치의 선물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3개월 후에 100만 불을 나는 달러당 1,060원을 주고 인도받아서 그것을 수입대금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군가 이 선물을 이제 팔아야죠. 제가 샀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외환 투기꾼이다. 근데 이 외환 투기꾼은 3개월의 선물 환율이 1,06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겠습니까? 낮을 것으로 예상하겠습니까?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물을 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측이 맞으면은, 즉, 달러당 1,030원이 되면은, 1,030원에, 그러니까 3개월의 현물 시장에서 100만 달러를 사서 수입업자에게 주고, 본인은 그 저로부터 이제 1,060원을 받으니까 달러당 30원이 남는다. 예측이 틀리면 이제 손해를 보겠죠. 만약에 달러가 3개월의 현물 환율이 한 1,100원 돼버리면 이제 달러당 40원씩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측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꾼은 불로소득자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으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시장 정보를 창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원은 미래에 더 희소해질 것이다, 아니면 덜 희소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창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당히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인과 투기꾼은 이제 불로소득을 취한 협작꾼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부의 증가에 기여하는 건전한 생산자들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같이 수입업자나 아까 채굴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해징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걸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이제 투기꾼이죠. 그래서 투기와 해징은 이제 위험과 불확실성을 우리가 취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려면 정보가 공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런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그 횡재와 행액 이게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뜻밖의 이제 홍수나 지진으로 인한 재난 등 횡액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죠. 그 손실은 내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없습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횡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득이 상당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횡재다. 그리고 도심 개발을 한다. 또는 역세권 개발을 한다. 그래서 뭐 주변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익을 이제 얻는 거. 이걸 우리가 횡재라고 부르는데요. 횡재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자면 굳이 windfall profi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지 않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떨어진 과일을 내가 챙겨가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불로소득이니까 아무리 재산 소유자라도 그걸 가져갈 자격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소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 누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가질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경제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윤리학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경제학이 윤리학의 문제까지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어떻게 결정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결정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음으로써 이제 그 문제의 해결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횡재된 문제는 제가 그 1강에서 얘기한 그 재산권과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분은 주택 투기를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그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정 장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삶을 영위하는 행위에는 뭐 주거 목적도 분명히 있죠, 1차적으로. 그러나 미래의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목적도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행위가 될지 줄이는 행위가 될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투기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결단은 사실은 그 기업가 정신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횡재라고 하는 뜻밖의 이익이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따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업가 정신에 의한 이익과 그야말로 순전히 행운에 의한 이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 방법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더구나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조세라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원 사용에서 사람들 신중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윤 동기를 박탈하면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비록 횡재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이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그 정보는 생산과 유통에 비용이 들어가는 대단히 희소한 재화다. 그리고 투기는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하여서 결단을 내리는 투기꾼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생산활동과 부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보가 공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뭐 중개인이나 투기꾼들이 하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그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와 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 10강에서는 이제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 규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